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오늘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유엔이 창설된 지 79주년이 되는 유엔의 날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유엔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비판적 목소리들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극동 유라시아 정치 외교 전문가이신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을 모시고 유엔의 역할과 가치 회복을 위한 길을 모시게 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뭐 또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다고 하던데요. 네. 전쟁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8월 말에 한 그 1주간 우크라이나 다녀왔고요. 전쟁 상황은 뭐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좀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빨리 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읽을 수 있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큰 그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조기 종전도 기대를 하고 있군요. 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당선되자마자 빨리 그 종결하겠다는 얘기고, 또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뭐 그대로 좀 유지하겠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너무 이제 소모만 크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우크라이나 리더십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모델은 뭐 대한민국이다. 그걸 그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을 들었을 때 뭐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저도 뭐 일단 자부심이 좀 드는군요. 네. 어쨌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게 유엔인데요. 그 유엔의 날이 대사님께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뭐 유엔의 날은 한국한테도 굉장히 각별하고요. 또 저희 그 외교했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각별합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유엔의 전신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국제연맹이 탄생했더랬는데, 그 국제연맹이 이제 오래 가지는 못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새로 탄생하는 게 유엔인데, 그 국제연맹의 이제 좀 단점을 좀 보강한 게 유엔이다. 그 국제연맹이 이제 성공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았더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정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게 좀 미싱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 유엔은 국제연맹보다는 훨씬 좀 좋은 가운데서 좀 출범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1950년도에 저희가 유엔의 날인 그 10월 24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1976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부터 이제 국가기념일로 바뀌면서 조금은 유엔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좀 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그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도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식물 유엔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뭐 유엔에 대한 뭐 그런 지적이 있는 거는 뭐 그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뭐 결국은 이제 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중국 이해관계하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미국 이해관계가 이 사사건건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또 뭐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제 북한, 중국하고 러시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늘 그 비토권 행사를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중동 문제가 생겼을 때는 러시아, 중국은 찬성하는데 이제 반대로 또 서방은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든지 항상 강대국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이게 가장 그 큰 문제 같아요.
그 유엔이 식물 유엔으로 전락한데 가장 큰 원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구성되어 있는 각 나라의 저마다 지향하는 가치들이 달라가지고 합일된 의견들을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쟁에서도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세계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리를 개혁해야 된다는 게 뭐 국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외교관들 사이에 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사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의 이제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성전국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됐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죠? 그 인도라든지 뭐 그 어디야 또 일본, 독일, 뭐 브라질 이런 신흥국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대표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아무튼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안보리 그 유엔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특히 이제 분쟁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내 그 군사 안보 동맹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에는 뭐 나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아 태평양 쪽도 무슨 대부분들이 경제 동맹이 이제 안보 동맹으로 이렇게 같이 경제와 안보 동맹이 이렇게 분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영내 안보 동맹을 대표하는 나라들로 해가지고 조금씩 늘리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각자 그 영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보리가 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 다른 메커니즘이 이제 보완을 하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다자주의, 그 다자적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동맹들 그 기구들이 많아요. 그 유럽에는 이제 EU가 있고 또 나토가 있고 또 아시아에는 아시안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유니언 AU가 있고 또 좀 더 큰 거는 또 APEC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지역 어떤 다자적 기구들이 유엔의 역할을 또 보완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활동 상황을 보니까 이 대사님께서 이제 현역 대사직 외교관 전문 외교관직에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가장 관심사항이 그 지속 가능한 성장 그 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으로 인해가 피폐했지만은 아주 재건하는 부분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해가지고 아마 복구 사업을 접목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엔을 재편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는 과정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뭔가 이게 중심 주제로 해가지고 군사 안보 경제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우르는 그런 걸로 좀 가능할까요? 그 지속 가능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어쨌거나 유엔 그 200개 회원국 전체가 이제 그 동의한 내용들이고 그 모든 나라가 다 그 지향해야 될 그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SDGs에 5가지 밸류가 있어요. 저는 그 5가지 P인데 첫 번째가 이제 피스 평화고 두 번째가 프로스페리티 번영이고 세 번째가 people 사람의 어떤 그 관련되는 거, 네 번째가 플래닛 환경, 다섯 번째가 파트너십이거든요. 야, 전 세계 어느 다큐멘터리에도 이렇게 필요로 한 5가지 밸류를 잘 찍어낸 거, 이게 저는 너무나 훌륭한 그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시에 SDG를 만들어내는 큰 그 3파 역할을 했고 이 SDG는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 전체를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발전 경험과 노하우가 SDG의 가장 그 모델이 되겠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이 SDG를 잘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유엔의 개혁을 넘어서 유엔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이 가장 그 많은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안보리 개혁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런 그 긍정적인 아젠다를 조금 더 프로모트 해가지고 SDG를 좀 뭐 우크라이나, 뭐 유라시아, 대한민국이 좀 잘 확산하는 거 이것도 저는 유엔 계획의 또 하나는 간접적인 좋은 그 전략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SDG 이 부분은 전 지구적인 문제라서 예, 이거는 뭐 내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 지구에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유엔도 이런 SDG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재편하면은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 뭐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고 같은 공감대 있는 걸. 예? 그래서 SDGs는 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뭐 유엔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SDGs 그 글로벌 아젠다를 그 공통적으로 좀 협력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또 이게 이제 협력이 협력을 낳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낳고 그러다 보면은 유엔 개혁 문제도 조금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유엔이 지적받는 그 뭐 식물 조직이라는 그런 블레임도 좀 피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네거티브한 아젠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런 거 포지티브한 아젠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SDGs야말로 상당히 유엔이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 보여집니다. 개혁과 유엔의 그 역할 제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좀 아쉬워하는 분이 이 대사님이신데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SDG를 중심으로 한 유엔 그 역할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한번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 이 대사님이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정부에서도 SDG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거 현 정부요. 예, 아니 뭐 기존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그 국제적인 그 하나의 그 과제고 타스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SDGs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현장 무대가 그 우크라이나라고 봐요.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몇 가지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유엔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SDG 사업들이 있는지. 뭐 하여튼 SDG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우선은 그 인적 자원 양성하는 거, 교육. 예, 교육.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 발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디지털 그 갭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ICT 테크놀로지 이거 정보 격차 해소하는 거. 예. 해소하는 거. 또 지금 그 탄소 중립 그게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뭐 환경 문제겠죠. 그죠? 예, 그런 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또 중요해요. 예?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메디컬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래서 뭐 SDG 중심의 과제는 뭐 너무너무 많죠. 예.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인 그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 계획 플랜을 한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DG는 뭐 저도 뭐 다 설명할 단계는 정도는 아니고 그 SDG 전에 이제 MDG라고 있었어요. 예, 그 MDG. 네. 밀레니엄 그 새천년 개발 목표. 새천년 그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SDG. 예. 근데 MDG하고 SDG하고는 이제 차별이 있는 게 우선은 그 분야가 지금 MDG에 비해서 훨씬 다 늘어났고 그다음에 MDG는 그 개도국 중심으로 됐는데 SDG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됐다는 차원에서 훨씬 진일보했죠. 그럼 SDG 관련해 가지고 국내 기술이나 뭐 자본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UNS의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대한민국이 뭐 이래저래 컨텐츠 강국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ICT 대국이죠. 뭐 환경 에너지 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은 뭐 대단한 거고 또 농업에서도 우리가 뭐 농경지는
좁지만은 농식품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저는 어떤 분야의 기술도 대한민국이 뭐 글로벌 그 탑에 있고 가장 큰 지금 SDG가 필요한 무대는 우크라이나예요. 예. 그래서 그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든다든지 그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이제 SDG가 정말 눈에 실감 날 거고 또 우크라이나를 빨리 이제 전후복구 이제 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미들 파워가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또 적용되면 좋겠네요. 지금 중동에 뭐 팔레스타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리적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연고가 많은 뭐 중동 아프리카도 있을 거고 또 중앙아시아 같은 이제 구소련 국가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나라가 해서는 될 만한 과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우크라이나 같은 그래서 저는 이게 중진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보면 중진국이 해당되는 나라들이 한 70개가 돼요. 지금도 아까 이제 유엔 그 안보리 이제 계획이 힘들다는 게 너무 지금 강대국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중진국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강대국 간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중진국이 나서서 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게 그 저도 금방 그 대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안타까워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냉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미국이 거의 뭐 유일 슈퍼파워 국가가 되면서 동서간 냉전을 할 때는 금방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동맹 국가들 이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지정학 이론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양대 진영으로 나눠지면은 참 이게 중재자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중재할 수 있는 좀 실력이 있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한때는 그게 이제 인도 중심의 이제 비동맹 클럽이었거든요. 그 미국하고 이제 소련 양대 진영으로 나눠졌을 때 그 지금은 저는 좀 중진국 그 클럽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좀 건설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까 말한 그 SDG라는 그 전 지구적인 과제를 중진국들이 좀 더 중심이 돼서 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글로벌로 좀 확산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의 이제 평화, 번영을 위한 길이고 유엔의 핵심 가치하고 가장 좀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 유엔이 SDG를 통해서 다시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개혁되는 그 일에 부산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이 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뭐 유엔 전통적인 유엔의 역할 중에서는 또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때 유엔군이 파견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냈듯이 분쟁 지역에 뭐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파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좀 여러 나라에 좀 파견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는 다 기억을 못 네. 하겠어요. 뭐 중동도 있었고 아프리카 쪽도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PKO인데 이 대한민국이 그 PKO 갔을 때는요 이 현지 그 국가의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좀 탁월한 DNA가 있는 것 같아. 그 PKO도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다 현지에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 그죠? 근데 한국에 어떤 그 PKO 왔을 때는 다 이렇게 그 웰컴을 하고 또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그 PKO 역할이 굉장히 더 클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전쟁을 또 치러봤고 지금도 뭐 그 분단 상태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의 역할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KO도 있을 거고, 좀 전에 말한 이제 그 SDG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ODA라든지 EDCF, 우리 이제 정부의 이제 유무상 그 원조를 통해 가지고 또 개도국에 또 지원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래저래 하여튼 그 유엔과 대한민국의 뭐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유엔에 이제 그런 큰 빚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유엔의 어떤 미션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와 있고, 또 그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국가 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또 솔루션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1924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서 국제정치 외교 전문가이신 이양구 대사님 모시고 장시간 좋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대사님이 갖고 있는 꿈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 그 세계 한인 총상공인 연합회 컨퍼런스 갔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한인 상공인 대표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셨고 거기서 이제 놀라운 발견이 홍익 인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그 홍익 인간 같이 굉장히 고상한 비전을 갖다 제시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홍익 인간도 보면은 이게 유엔의 핵심 가치거든. 사람을 갖다 행복하게 하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도 있어야 되고 번영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꾸 이제 통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뭐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라시아의 그 SDGs 실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그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더 큰 비전과 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통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갖다가 더 넓혀야 된다. SDG의 또 중심 가치를 뭐 자연히 그런 걸 내세우는 거, 자연히 이념을 내세우는 것보다 홍익 인간, 저희 이제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인 뭐 고조선의 통치 이념이지 않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념이 돼야만 그 이념이야말로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세계 석학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가지고 진행자로서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지구촌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이자 전쟁과 평화의 저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살아가는 데 있지 않고 변화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의 분쟁이 확전 상황인 상황에 오직 평화만을 위한 유엔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